네, 안녕하세요. 와즈스키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생각해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무시한 채로 수익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1개의 종목을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10개의 종목을 보유한다고 하면 시장에 따라 수익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량주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라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세력들의 돈이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이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주가 뭐 공짜로 올려주는 애들도 아니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죠. 주가 상승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를 다 본인들이 만족할 만큼 또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상승했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는 언제 하는가? 매도는 당연히 수익이 났을 때,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한 목표가 되었을 때, 이때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력이라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 개미들의 돈과는 차원이 틀려요. 한 주가의 방향성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끝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등은 나오죠. 이 반등은 이제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들어오는 개인들이나 또는 단타를 치는 외인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외인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되지가 못하고 차트의 위치나 상황을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가 나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매도가 나오는 과정이라는 것이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파동으로 따지면요, 1차 파동, 그리고 눌렀다가 보합 갔다가 2차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파동 이후 3차 파동 그리고 4차 파동, 이것은 이 3차와 4차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90%의 확률로 1차 파동이 있으면 2차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파동은 그럼 무엇이냐?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마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1차 파동은 사람들을 주목시켰냐 입니다. 요거 주목시켰냐. 그러면 거래 대금 뭐 거래량 이걸 떠나서 그 시즌에 이게 주가가 막 상승할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냐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했을 때 관심을 많이 가졌나요? 많이 가졌죠. 그럼 이걸 1차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량 역시도 이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의 확률로 2차 파동이라는 게 차트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요. 확률적으로. 나머지 그 10%의 확률로 안 나오는 차트가 간혹 있는데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도 어지간하면 2차 파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파동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2차 파동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볼 게 너무 많아지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차 파동만 잘 보면 2차 파동은 결국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이에요. 언제 내가 들어가냐. 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합 때 들어가냐, 한 번 더 밀 때 들어가냐. 이것만 고민해서 잘하면 주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대략적으로 볼게요. 얘네가 오르면 코스피가 가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한 달 좀 전인가요? 그 상승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질 때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반등 시나리오가 나와서 올해 말 12월까지 전고점까지 도달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른 종목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친구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바이오, 이건 바이오니까 좀 빼고요. 별개로 두고 보시면 비슷한 시기 정도의 이 상승폭 흐름들이 주어졌었습니다. 상승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 한 9월에서 올해 한 3월 사이 한 6개월 정도로 이 강한 상승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얘도 여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 사이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것을 이제 이 기간을, 코스피니까 좀 느리잖아요. 이 기간을 1차 수급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간 이후로 지금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가?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가요. 시장에서 보합기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년을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1년이라는 사이클 안에, 이 회전 안에 다른 이슈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좋았어요. 돈들이 묶여 있겠죠? 상승이 됐으니까요. 분명히 돈이 묶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어디든 우량주에 지금 돈들이 묶여 있어요. 그럼 이 투자자들이 붙잡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이 안 나가기 위해서는 2차 파동이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랠리가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보합을 가더라도 정도껏 가야 돼요. 1년을 넘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투자자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외인기관도 그렇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지만 외인기관은 실적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비중을 줄이고 축소시키고 다른 곳으로 포트를 이동시키겠죠. 그럼 다른 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 돈이 나가게 되면서 추세가 더 깊게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투자 자산이 돈들을 끌어당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증시와 얼마 전에 증시가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이 약세였고 비트코인이 강세였을 때 증시가 또 약세였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돈들이 이동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1년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1차 파동 이후로. 그러면 지금 안에서 어떤 거냐면 1차 파동 이후로 2차 파동을 가는 그 시간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2차 파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시가 만약에 2차 파동으로 가게 되면 증시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과열이고 거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과열과 거품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투자할 때. 왜냐면 굳이 비싼 자리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저의 투자 철학이거든요. 굳이 비싼 자리에서 너도 나도 박 터지고 피 터지는 자리에서 굳이 사갖고 괜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괜히 물리지 말자. 아예 저평가된 거를 마음 편히 가져가면서 회사 가치를 보면서 들고 가면 들고 갔지, 고점대에서 괜히 그 위험 부담 가지면서 매수하지 말자. 이때 매력은 뭐죠? 빨리 상승 나는 거죠. 이때 단점은 뭐죠? 물리면 한도 없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열대에 있다라는 건 맞아요. 지금 증시가 과열 구간에 있고 지금 매수해서 물리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형주라고 하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삼성전자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차 파동을 만들고 나서 2차 파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증시를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만약에 지금 6개월 안에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최소 9만원 위로 안착을 해서 상승을 가면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서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좋아질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리 원칙에 의해서요. 제가 그동안 했던 투자 원칙과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헝다 이야기가 들고 있죠. 이 헝다의 본질적인 문제는 부동산 거품이죠. 사실 중국이 왜 규제를 통해서 헝다그룹을 무너뜨렸는가, 왜 무너지게 만드는가, 부동산 과열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의 그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집값이 2배가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뉴스나 기사나 정부 정책 발표를 보고 나는 이제 정부가 잡으니까 집값이 내려가겠구나. 그럼 내려올 때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똑같아요. 중국도 그 상황입니다. 중국도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거든요. 이 심한 나라가 부동산 문제에서 더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을 강압적으로 규제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 방만하게 경영을 했던 헝다그룹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 헝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회사들이 더 몇 개가 있겠죠. 안 좋아지겠죠. 이제 연쇄적인 이 금융이라는 건 다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회사채를 빌려주고 은행이 빌려주고 또 은행은 누가 투자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은행은 또 해외에서 어떤 투자 기관이 또 투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헝다만의 문제는 지금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이 헝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헝다가 뭐 중국이 살리네 마네 지금 그 얘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헝다그룹의 문제는 글로벌 증시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의견을 던졌기 때문에 증시가 좀 방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미국 연방정부의 파산설이죠. 이거는 좀 낯서실 거예요. 검색하시면 나오는 부분인데,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8개월 동안요, 이 미국 부채가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한도가.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이제 한도가 규제를 넘어서서 더 이상 부채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액을 해줘야 이제 그게 유예가 돼갖고 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미국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너무 많이 버렸으니까 지금 당장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해서 그 미납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하면 미납이 되면 뭐가 됩니까? 아무리 나라라고 할지라도 파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검색해 보셔서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보고 중국이 헝다 걱정하지 말고 너네 국가부도 사태나 걱정해라. 이렇게 비꼬는 기사가 나왔어요. 비꼬는 메시지. 그럴만 하죠. 헝다의 이야기를 너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너네 부채나 걱정해라. 지금 당장 너네 파산하기 직전인데 그거나 걱정해라. 그런데 그 파산이요, 이제 사실이긴 한데 이걸 계속 유예해 왔어요. 한도를 늘려서 우리 그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갚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간 그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거죠. 계약을 연장해 주고 이자만 납입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예를 늘 해왔어요.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한도를 증액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되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료라는 건요, 여러분, 상승할 때 재료도 중요하잖아요. 상승할 때 회사 매출이 기대가 될 것이다, 이런 재료도 중요한데, 반대로 안 좋은 재료 있잖아요. 악재 재료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상승 재료, 반대로 매출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악재가 담긴 재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것을 반영하기 충분하죠. 일단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은 주식이랑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요. 이 둘이 친구예요. 손잡고 뛰어내립니다, 떨어져도. 이게 두 개 같이 가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일단은 굉장히 제한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제한이 걸리면 중국 기업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 기업의 문제는 꼭 한국 기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파동 있잖아요. 우리 항주의 2차 파동에서 증시가 상승하는 거, 그 10%의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될 확률, 그 작은 확률이 작용이 돼서 만약에 이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재료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전 세계는 다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글로벌 그 트렌드가 내수 시장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적 의존을 했을 때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리먼 사태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내수를 강화하고 있는데, 강황이네요. 죄송해요.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수출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수출을 의존한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 실적 좋다고 뉴스 나오고 있죠. 우량주들. 삼성전자도 좋고요. 이게 바로 꺾여버립니다. 바로 꺾이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시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오른 것은 실적을 기반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적 기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기차, 수소 대부분 실적을 의존해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가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맺어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차트상으로는 괜찮은데 또 재료상으로는 압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도 딱 방향을 확실하게 좀, 제가 또 네거티브 하면 확실하게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방향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현재. 그럼 이런 경우는 있죠. 지금 악재성 재료가 있긴 있잖아요, 여러분. 있긴 있는데, 자,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증시의 거품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도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요. 한국 증시가요, 코스닥을 봐야 돼요, 코스닥. 자, 코스닥을 보시면 거품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여기 6개월이었고, 그리고 여기 한 3개월? 코스닥 상승하는 속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월이면 거품이 끝나요, 한국 시장은. 근데 여기는 지금 최근에, 여기는 코로나 사태인데 이건 좀 특이하죠. 여기도 6개월 갔다가 쉬었다가 6개월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거품에 거품을 얹은 겁니다, 사실은. 이 상승이 6개월을 갔다 6개월, 3개월 정도의 거품 시장이 유지가 된다는 게 통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가 잡혀야 가는 거거든요. 그럼 테마주가 잡히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시장이 과열됐다가 이제 쉬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아까 나열된 악재들 있잖아요. 헝다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사실은 바로 반영을 하진 않을 때가 많아요. 악재가 터지고 나서 좀 몇 개월 정도 수습을 하다가 그 다음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상승을 시작하면 3에서 6개월 정도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생기게 돼요. 그 틈새가.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올라야 돼요. 지금부터 상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파동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면서 그 상승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면 끝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현금 보유를 100%로 바꿔야겠죠.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상승이 되고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 갈 길이 멀어요. 이 친구가 9만 원 가려면 사실 바로 가는 경우는 없고, 여기서 꾸준히 가고 또 조정받을 거 아니에요. 조정받는 시간까지 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쭉 올린다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상승할 때도 1개월, 2개월, 한 2개월 반 정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증시를 더블로 만드는데 좀 충분한 시간이긴 합니다.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시장이 워낙 좀 지금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코스닥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이하게 이제 대북주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장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 전기차 관련된 거예요. 전기차 관련된 차트들을 다 보시면 지금 대시세 만들고 그 신고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신원은 아니고 신고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과열 단계에 온 것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너무 상승을 많이 했다. 봉이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가 제일 커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이제 걔네를 봐야겠죠. LNF, 에코프로비엠, 이 양봉이 가장 크고
근래 들어서. 그리고 LNF 역시도 이 볼린저 밴드를 아마 뚫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뚫어버리고 가는 거고. 주가가 단번에 너무 빨리 올랐죠. 이게 바이오주 제외하고 일반 기업이 주가가 바닥에서 10배를 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이게 거품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긴 할 건데 이 실적이 검증이 돼야 되는 실적이에요. LNF 실적인데 물론 실적이 갑자기 죽진 않을 거예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실적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유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LNF가 이렇게 기술이 좋고 좋은 회사인 거 저도 이제 인정은 하지만 회사라는 건 경쟁이 기본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대만에서도 반도체가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좀 먹거리 산업군은 다른 경쟁 업체가 또 생기게 되면서 매출이 서로 반감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매출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매출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과열이 돼서 상승하고 있죠.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격도를 많이 띄었고 급하게 올랐고 좀 조정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